그다음에 이제 가격 결정 요소에서 중요한 게 이제 고객입니다. 커스터머. 3C 중에 마지막입니다. 여기에 이제 고객이 중요한데, 원가와 경쟁을 고려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기업 자신이나 경쟁자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방법이다. 그렇죠? 이것도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고객을 기준으로 하여 그들의 가치, value, 그 다음에 수요, demand가 반영되도록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격과 가치가 여기 나옵니다. 가격과 가치 한번 보시죠. 가치는 소비자가 서비스를 통해 얻는 게 가치입니다. get, 얻다. 그것을 위해 제공하는 것, give, 서비스 사이의 상대적 트레이드오프 관계다. 교호 관계다. 교환 관계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격보다 상위의 개념인 가치의 근거에서 구매를 결정한다. 가치가 중요하다 이거죠. 가치. 내가 이게 얼마나 필요한가. 가치. 가치의 평가 과정에는 개인의 주관적인 견해나 상황이 크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의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더라도 개인에 따라서 가치의 크기는 다르게 평가되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항상 가장 좋은 품질의 서비스만을 구매하려 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항상 가장 싼 가격만을 택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개입되는 것이 바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 그러니까 가격과 가치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것은. 이게 개인의 심리적인 요소가 여기에 개입돼 있다는 겁니다. 가치에 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 그 중에서도 자이타물이 자이타물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이 발레리 자이타물인데 98년도에 1988년도에 표 3처럼 네 가지의 구분의 정의가 있는데 이게 가장 적절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한번 볼까요? 네 가지 정의 보면 표 8-3이요. 이게 자이타물입니다. 자이타물. 다른 책에서 뭐 이름이 뭐 자이타멀도 있고 자이타물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이타물, 자이타물, 자이타물. 저도 자이타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치의 네 가지 정의가 가치란 저렴한 가격이다. 그런 인식도 있죠. 그 다음에 가치란 서비스에서 소비자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이다. value. whatever I want in a service. 내가 얻고자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치는 소비자가 지불한 가격에 대해서 얻은 품질이다. 품질. 그러니까 가치는 뭐예요? 저렴한 가격. 가치는 뭐예요? 소비자가 얻고자 하는 걸 다 모두 얻는 것. 가치는 뭐예요? 소비자가 얻은 품질. 그럼 또 가치는 뭐예요? 소비자가 준 것에 대해서 받는 것. 소비자가 돈을 줬거나 뭘 줬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받는 것이 가치다. 이게 가치의 네 가지 정의인데, 가치란 저렴한 가격이다. 여기서 할인 가격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주로 금전적 가격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소비자들은 세일 중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쿠폰을 이용해서 구매할 경우 그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이거죠. 이것은 주로 서비스 구매에서 소비자가 포기하는 희생에 초점을 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고객에게는 가격 차별화 전략을 사용해서 가격 할인 전략을 시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가치는 저렴한 가격이야 생각한다면 가격 차별화 전략을 통해 가지고 그 고객을 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비수기에 할인된 가격 이런 게 다 이제 가치란 저렴한 가격이다 이게 미트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치란 혜택이다 이게. 이우재 교수가 뭐 소비자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 여기 좀 헷갈리니까 가치란 혜택이다 이렇게 그냥 명칭을 바꿨어요. 여러분 책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게 위신가격이라는 거예요. 위신가격. 뭐냐면 소비자가 서비스 구매에서 얻게 되는 것, 혜택의 초점은 이것은 경제학의 효용에 관한 정의와 가장 유사한데 이 정의 소비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수준의 품질을 얻게 된다면 가격에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 가치는 혜택이다. 이처럼 가치를 정의한 고객에는 뭐가 있어? 위신가격이 있어요. 프레스티지 프라이싱 해가지고 뭐냐면 좀 뭔가 높은 가격을 책정한 데는 서비스가 좋다고 판단되면 뭐 호텔도 뭐 5개 호텔 뭐 특별한 그 다음에 비행기 좌석도 뭐 이코노미가 아닌 뭐 높은 좌석 이런 것 프레스티지 좌석을 쓰는 거죠 이게.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에 이게 이 가치를 혜택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 가격을 이렇게 높이 책정해도 다 한다 이거죠 이게.
그 다음에 가치는 뭐냐면 소비자가 지불한 가격에 대해 얻은 품질하는데 이우재 교수께서는 가격 대비 품질이라고 했어요. 쉽게 그냥. 가치는 가격 대비 품질이다. 예. 그래서 이거 소비자 자신이 지불한 것과 얻은 것 사이에 교호 관계를 파악해서 준 것만큼 얻었다고 판단된다면 그것은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고객을 세분화해 가지고 차별적인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이게.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치는 소비자가 준 것에 받는 것. 영어를 그대로 해석을 해놨어요. 처음에 이우재 교수는. 근데 이번에 책 바꾸면서 뭐냐. 총체적 비용 대비 혜택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소비자가 지불한 요소를 단순히 금전적 요소에만 한정한 것이 아니라 시간, 노력 등의 모든 것을 고려해서 얻게 되는 전부를 가치라고 정의한다. 그래서 이걸 이제 묶음 가격 형태를 제시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런 가치를 느끼는 사람한테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서비스의 제공뿐만 아니라 보증이나 사용법의 교육 등을 포함한 전부를 고객한테 제공하면 이분들이 시간, 노력 등을 많이 소진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민사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재판에서 승소를 하게 될 때만 보수를 받기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그 이제 준 것에 대해서 받는 거죠, 이걸. 예. 그래서 승소 사례비가 크고요. 배보다 배꼽이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소송 비용은 싸게 해줘요. 변호사들이. 요즘 그래요. 그래서 승소하게 되면 당신이 얻는 것에 몇 프로를 주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서로 윈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변호사도 더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소송 비용만 준다 그러면 노력을 그렇게 안 기울이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심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책에는 이제 영어를 그대로 옮겨 적었는데 이우재 교수께서는 이제 가치란 저렴한 가격 그건 하나 넣고 그 다음에 가치란 혜택이야 혜택. 내가 혜택을 받았다 하면은 그걸 이제 가격으로 본. 그 다음에 가치란 뭐냐? 가격 대비 품질이다. 품질이 좋다고 판단되면 그 가격이 충분히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가치는 뭐냐? 총체적 비용 대비 혜택이다. 그래서 그런 소비자가 내는 간접적인 비용, 비금전적 요소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가치라고 보기 때문에 그걸 다 해소해 준다 그러면 가격을 가치로서 존중해 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 인식하는 가치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서비스의 총 가치를 향상시켜라. 그러니까 이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게. 만약 고객이 그들이 받을 서비스가 어떤 가치를 제공해 줄 것인지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하면 그 서비스를 구매하는 걸 주저하게 되잖아요.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혜택 기반 가격 전략, benefit driven pricing, 동일 요금 가격 전략이 아주 유용하다. 혜택 기반 가격 전략을 활용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정보를 원하는 고객이 특정 사이트에 가입을 하는 것만으로 가입비를 받으면 그 사이트에서 원하는 정보를 얻지 못할까 두려워 아예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가입은 무료로 하고 혜택 기반 정보를 찾았을 때 돈을 받는 그런 혜택 기반 가격 정책을 쓰면 불확실성을 제거해 가지고 서비스의 총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일 요금 가격 전략은요. 서비스가 향상되어도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동일한 가격을 정하는 전략으로 서비스 향상의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비스 비용 얼마인데 또 다른 추가되면 얼마 낼까 불안하면 안 하지 않습니까? 아예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다 동일 요금입니다. 서비스가 예측하기 어렵고 공급자가 비용을 통제하기 힘들 때 아주 이게 효과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동일 요금 가격 전략, 혜택 기반 가격 전략이 서비스 총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아주 유용한 전략이라는 것. 또 하나 이제 뭐냐면 이제 장기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충성 고객에 대한 관계 가격 전략을 하라.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가격 전략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 가격 전략, 릴레이션십 프라이싱을 하라. 그러니까 충성 고객에서는 뭔가 혜택을 별도로 주라 이런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금전적, 비금전적 비용을 줄여라. 고객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들이 지불하는 금전적 비용과 비금전적 비용을 모두 계산해 가지고 서비스 가치를 가늠하죠. 따라서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인식하는 서비스 가치는 올라가겠죠. 향상되겠죠. 그래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한 프로세스라든가 교육 등 같은 원치 않은 심적 비용, 탐색, 배달 같은 물리적 비용, 소음이나 불쾌한 환경 이런 감각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주차와 같은 부수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드는 금전적 비용을 줄여줌으로써 고객이 인식하는 서비스 가치는 크게 향상될 수 있고 고객은 향상된 서비스 가치를 바탕으로 더 많은 가격을 거부감 없이 수용할 수 있다. 고객의 마음을 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네, 고객의 마음. 그러니까 제 가격 결정서의 원가는 기본적으로 손익분기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손해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이제 고정비를 잘 관리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동 원가를 잘 관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총 매출액에서 변동 원가 빼고 고정비를 빼면 거기에서 0이 되는 게 손익분기점이고, 거기서 플러스 되는 전략을 경영자는 찾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쟁자와 있어서는 이기적인 선택이 아닌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서 재수의 딜레마가 아니고 서로 가격을 따라가는 시그널 전략을 쓴다든가 합리적인 가격 정책을 상호 상생하는 가격을 만들어내는 거고 또 고객의 마음을 이거라. 맨 먼저 고객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것을 해소해 줘라. 그 다음에 비금전적인 비용을 줄여서 고객이 이런 비용을 줄였기 때문에 이 가격은 내가 받을만 하다는 그런 인식을 갖도록 하라. 그 다음에 충성 고객에 대해서는 관계 가격 전략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혜택을 통해 가지고 고객이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게 이제 고객한테 중요한 가격 결정 요소. 이 세 가지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가격 탄력성. 가격 탄력성은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있고요. 이게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수요의 소득 탄력적. 소득이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교차 가격 탄력성. 이게 보완적 관계냐? 보완적은 비탄력적이겠죠. 대체적 관계냐? 이건 탄력적이겠죠. 이 가격 탄력성이에요.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보죠. 뭐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가 감소된다, 민감하다. 그러면 이게 탄력적이겠죠. 그다음 수요 감소가 적응이 잘 되거나, 그 다음에 둔감하거나 그럴 땐 이건 비탄력적이겠죠. 가격 변화에 따라서 한번 볼게요. 가격 결정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일반적으로 특정 가격으로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서비스의 양을 서비스 수요라고 하는데 전통적으로 수요와 가격의 관계는 탄력성의 관점에서 측정된다. 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한번 보죠. Price Elasticity of Demand네요. 가격의 변화에 대한 서비스 수요량의 변화율로 측정이 된다. 가격의 변화에 대한 서비스 수요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런 거. 거기에서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수요가 많이 감소하는 경우는 뭐라 그래요? 탄력적이라고 그러죠. 영향을 많이 받는다. 탄력적. 근데 가격이 상승하는데도 수요가 변화폭이 적다? 비탄력적이라고 그러죠. 관계가 적다 그러죠. 비탄력적. 이러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판매자의 수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즉 현재의 가격 탄력성을 기초로 판매량이 변화하면 한계 수익이 발생하며 이때 한계 수익은 양이나 음의 가격을 갖는다. 제가 여기 예를 들었는데 여기는 안 적어놨습니다. 보면 뭐냐면 2,000명의 고객을 가진 케이블 TV 업자가 한 달 시청료를 10,000원에서 12,000원으로 올린 후에 결과적으로 4,000명의 고객을 잃었다고 하자. 이 경우에 한계 수익은 어떤가? 내가 설명만 드릴게요. 제가 한계 수익은 뭐냐면 총 증분 수익. 그건 뭐냐면 이제 총 증분 수익은 남아있는 고객이 2만 명에서 4,000명이 나갔으니까 16,000명이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가격 상승분이 2,000원을 올렸죠. 그럼 얼마입니까 이게? 16,000 곱하기 2,000 하면 3,200만 원인가요? 그렇죠? 3,200만 원. 근데 총 손실 수익은 잃은 고객 수가 얼마였죠? 4,000명이 잃었죠? 처음 가격은 얼마였습니까? 10,000원이었죠? 그럼 이 사람들이 안 올렸으면 올 수 있는 가격이 이게 4,000만 원이죠? 그러면은 총 증분 수익에서 총 손실 수익을 빼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8천만 원이죠? 그럼 한계 수익이 마이너스 8천만 원이 적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인 경우에는
가격을 올리고 하는데 아주 조심스러워야 된다. 이게 탄력도가 높으니까. 그게 이제 수요 가격 탄력성입니다. 그 다음에 수요 가격 탄력성 위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교차 가격 탄력성이 가격의 상한선을 결정하는데 중요하다. 뭘 설정하는데요? 상한선에. 뭐 소득이나 그 다음에 이제 교차 가격, 비교 교차 가격. 그럼 수요의 소득 탄력성 보면 뭐냐면 개인 소득 변화율에 대한 서비스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소득이 변하면 수요가 어떨까? 그래서 소득 탄력성이 탄력적이라면 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서비스 수요가 많이 증가할 거 아닙니까? 탄력적이니까. 그러니까 비탄력적이라면 소득이 상승해도 수요 증가폭이 적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에 전략에 맞춰서 가격 정책을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요의 교차 가격 탄력성은 다른 서비스 가격의 변화에 대한 서비스 수요의 변화로 측정된다. 교차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면 두 서비스는 뭐예요? 이것 가격이 올랐는데 이게 아무 영향이 없다 그러면 보완적 관계죠. 그냥 보완적 관계. 근데 탄력적이라면 이 가격이 내려가면 내 제품이 수요가 감소된다 그러면 탄력적. 그렇다면 이게 대체적 관계죠. 대체적 관계.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서비스의 소비는 다른 서비스의 희생을 유발한다. 그래서 가격 탄력성이 이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하고 그 다음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하고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가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가격 탄력성의 이제 결정 요인, 이게 뭐냐면 이제 몇 가지 됩니다. 한 7가지 되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서비스 품질의 속성에 따라서 가격 탄력성이 결정이 됩니다. 뭐냐면 탐색 이론은 수요의 탄력성을 조사하는 이론의 틀을 제시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는 구매 시 고려될 대안의 수에 비례하게 되는데 대안의 수에 고려될 대안의 수가 적을수록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의 변화는 비탄력적이다. 대안의 수가 크면 당연히 탄력도가 크겠죠. 이건 뭐 상식적인 내용이죠. 소비자가 고려한 대안의 수는 자신이 이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데 소비자는 대안에 대한 정보를 서비스 품질의 속성을 통해서 얻는다. 그래서 서비스 품질 속성 크게 탐색 속성, 경험 속성, 신용 속성으로 나눈다. 탐색 속성, 서비스 구매 이전에 정보를 찾아보면서 평가되는 속성을 말합니다. 여기서 물리적 설비, 정보의 외모, 서비스의 명성 등이 다 포함되겠죠. 그럼 경험 속성은 내가 실제로 경험을 해 평가하는 속성입니다. 신용 속성은 뭐죠? 서비스를 받은 일정 시간 내에는 알 수 없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경험하게 되는 속성이다. 이 세 가지 탐색 속성이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준다는 거. 그 다음에 대체 서비스. 중요하죠. 대체 서비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을 때 탄력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체 서비스가 없으면 내가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되겠죠. 근데 대체 서비스가 있다면 더 싼 가격을 찾겠죠. 그게 이제 대체 서비스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완 서비스. 보완 서비스. 이게 뭐냐면 이제 수요는 보완 서비스, 컴플리먼트 서비스가 존재할 때 비탄력적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보완 서비스가 있으면 비탄력적이 된다 이거죠. 가격이 좀 높아도 이런 보조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나는 만족해. 심리적인 요인을 소구시키면 보완 서비스를 통해 소구시키면 이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 된다. 그래서 보완 서비스 가격이 올라도 구매자는 일반적으로 그들의 소비를 많이 수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핵심 서비스 가격은 놔두고 보완 서비스 가격을 대신 올렸을 때는 핵심 서비스에 만족한다 그러면 이런 보완 서비스 가격 정도는 크게 부담 갖지 않는다. 그래서 항공, 여행사, 렌터카, 호텔, 놀이동산 등은 모든 보완적 성격을 가진 서비스다. 그래서 이제 디즈니 월드를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디즈니 호텔의 숙박수가 올라도 여전히 디즈니 월드를 이용할 것이다. 만일 인근에 이용할 편한 숙박시설이 있다면 호텔의 요금 상승에 대한 수요는 탄력적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안 서비스에 대해서는 비탄력적이 된다. 뭐 호텔 값이 올랐다고 해서 디즈니랜드 안 가지 않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경쟁사 가격과의 관계도 이 탄력도에 중요합니다. 탄력성이. 서비스 가격 변화가 경쟁자들 사이에 큰 불균형을 낳는다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좀 더 탄력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쟁사들이 큰 폭으로 가격을 올린다면 소비자들은 경쟁사로 전환하게 되겠죠. 다른 회사로 전환하게 되겠죠. 반면에 경쟁사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면 그다음 비탄력적인 가격 수준을 유지하게 되겠죠. 경쟁사의 가격 관계가 탄력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의 사치성, 필수성. 여기 이제 서비스의 사치성이라고만 했어요. 저희 이유재 교수께서 필수성을 뺐어요. 서비스가 사치품인지 필수품인지도 탄력성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서 머리 손질이나 자동차 수행이 필수적인 서비스 수용이다. 기업 측면에서는 직원 건강보험, 회계처리 업무는 필수 서비스다. 따라서 이것들은 비탄력적인 수요 곡선을 갖는다. 가격이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크게 줄지 않은 성격을 갖는다. 가격이 증가한다면 불만을 갖고 싫어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의 개인적 성향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A군과 B양이 있는데 주말에 영화를 보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우아한 저녁을 먹는 것을 즐기는데 영화관에서 갑자기 요금을 올렸을 때 둘의 반응은 상이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주말에 여유 있고 낭만적으로 즐기기를 좋아하는 이게 필수로 여긴다 그러면 A군은 가격 변화에 비탄력적으로 반응해서 주말 패턴을 바꾸지 않겠죠. 그러나 전략형의 또 B양은 영화 보기를 필수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주말에 영화를 보는 대신 다른 대안을 찾아서 갖고 온 비디오 대점에서 비디오를 빌려보고 집에서 요리를 해먹거나 하는 식으로 저 가격 변화에 탄력적으로 소비자의 개인적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가격의 탄력성도 차이가 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시간의 흐름, 이것도 중요하죠. 일시적으로 비탄력적이던 가격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탄력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전기 난방을 하던 가구에 전구요금이 오를 경우에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비탄력적 반응을 보이다가 요금 상승이 계속된다면 현재의 난방 시스템을 석유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등의 비탄력적인 대응을 하게 되는 거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래서 가격 탄력성도 가격 결정 요소에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의 가격 전략. 가격 전략. 여기는 이제 가격 차별화 전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묶음 가격 전략이 있고, 그 다음에 동적 가격 전략이 있고, 그 다음에 심리적 가격 전략, 결정 전략인데, 이유재 교수께서 여기에서 이제 동적 가격 전략을 하나 추가하셨어요. 가격 전략에. 가격 전략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리고 다 설명을 다 드렸는데, 큰 차이가 없이 다 그대로 이제 자료 다 그대로 보완되어 있는데 용어가 조금씩 바뀌었는데 용어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영문을 그대로 번역한 것을 그냥 혜택이라고 한다든가 가격대 품질이라고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바꿨을 따름이지 내용은 똑같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려요. 여기에서 이제 가격 차별화 전략에 하나 동적 가격 전략을 추가했는데 내용을 설명하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별화의 목표는 수요가 많을 때를 그렇지 않을 때로 옮기거나 수요가 적을 때 이를 자극하는 거. 그러니까 서비스는 가격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요와 공급을 여하의 조절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손익에 큰 영향을 준다 그랬죠. 그걸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거예요. 가격 차별화 선결 조건은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책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선결 조건은 크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시간에 따른 가격 차별화, 이용 시간이나 구매 시간 이걸 한번 보죠. 이용 시간에 따른 가격 차별, 서비스 이용 시간에 대한 가격 차별을 많이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서비스는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정비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심야 전기요금을 할인한다든가, 그 다음에 밤 9시 후에 전화요금을 30% 할인한다든가, 성수기와 비수기 때 호텔 객실 비행기표, 여행 패키지 요금을 할인하면서 공급이 모자랄 때 수요를 공급이 충분한 시간대로 이용시킬 수 있다든가. 이게 이제 이용 시간에 따른
가격 차별화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구매 시간에 따른 가격 차별화가 있습니다. 구매 시간. 이제 구매 시간에 따른 가격 차별화 전략은 종종 호텔이나 항공사에서 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단체 예약은 호텔에게 확실한 수요를 보장하지만 보다 싼 가격으로 객실을 제공해야 한다는 그런 불리함도 있다. 불리함도 있다. 그래서 호텔에 당일 도착하여 객실을 요구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아무런 부담감 없이 전액을 다 바꿔서 객실을 대해줄 수도 있죠. 그냥 고객도 아무 거리낌이 없죠. 근데 미리 예약을 한 고객은 높은 가격을 요구할 수 없죠. 근데 예약의 경우에 예약 취소로 인해 수용 가능한 객실을 쓰지 못할 위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약은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예약 취소의 위험이 있기는 하지만 수요를 확실히 보장해주고 서비스 활동 중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조달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이점을 제공한다. 그래서 소비자에게는 서비스를 원하는 시간에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다는 편안함과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게 이제 시간에 따른 가격 차별화입니다. 이용 시간, 그 다음에 구매 시간, 예약하냐, 직접 저거 하느냐, 당일 하느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매자에 따른 가격 차별화가 있습니다. 소비자는 소득 수준이나 나이, 교육 수준, 라이프 스타일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가치에 대해 서로 다르게 인식을 한다. 따라서 소비자를 인지 구조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이에 따른 가격 차별화 전략을 수행하는 것이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에 따라서 어린이나 노인에게 프로야구 관람료나 테마파크 입장료를 더 적게 받을 수도 있고, 박물관 버스의 경우에 학생에는 할인료를 받는다든가, 학생이나 군인들에는 각종 할인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차별화 전략을 통해서 소비자를 유인해낸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선형 가격 전략. 비선형이란 내용 여러분 잘 아시죠? 간단히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경제학이나 경영학이나 막론하고 이제 선형과 비선형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쉽게 설명하면 이제 선형은 뭐냐? 리니어. 이 직선이라 이게 직선 모양인. 직선 모양처럼 되어 있는 걸 이제 선형이라고 하고요. 비선형은 이제 non-linear, linear 해가지고 직선 모양이 아닌 그런 그래프, 이걸 이제 비선형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선형은 이제 1차식 1차 함수, 이게 횡축과 정축에 있어서 똑같이 이제 직선으로 이동하는 거, 이걸 이제 선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선형 계획법인데 이게 단순 하나의 원인이 하나의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1대1 대응한다는 거죠. 단순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이 재밌는데 개미가 선형으로 움직일 때, 직선으로 움직일 때 개미 숫자에 비례해서 무게도 정비례한다. 이게 이제 선형을 설명한 아주 단순한 예예요. 이게. 근데 이제 비선형은 뭐냐면 카오스는 비선형이죠. 이게. 그러니까 사회적인 일반 현상은 다 비선형, 1대1 대응이 안 돼요. 그 다음에 A 변수 상황과 B 변수 상황이 1대1 적응이 안 돼요. 다 뭔가 달리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건 직선 모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개미를 설명하면 비선형일 경우에 개미는 더 적은 숫자로 더 무거운 무게를 이동시킬 수 있다. 이게 이제 비선형이에요. 쉽게 설명드리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선형과 비선형을 우리가 있는, 선형은 이제 뭔가 단순하다. 하나의 원인의 하나의 결과다. 이게 선형. 그리고 이해하시고, 비선형은 좀 복잡하다. 그러니까 하나의 결과만을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은 굽어지거나 그 다음에 눕혀지거나, 그러니까 직선이 아닌 그런 그래프가 만들어진다 하는 걸 우리가 우선은 좀 이해하시죠. 그렇게 이해하시죠. 비선형 가격 전략, 균등 가격 전략, 이 두 가지하고 대비되죠. 구매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수량 확인을 해주면 소비자는 더 많은 양을 구매하고, 대량 구매자는 대량 구매자 할인을, 일반적으로 대량 구매자가 소량 구매자에 비해서 가격에 탄력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선형 가격 결정은 구매하는 양에 따라서 가격을 달리 매기는 가격 전략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선형 가격 전략은 양에 따라서 가격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100객은 1000객은 똑같은 가격이 정해져. 그게 이제 선형 가격이에요. 근데 비선형 가격은
100개일 때는 원가 단가가 가격이 100원이었다가 200개 이상 구매할 때는 80원에 판다든가 이렇게 되는 이게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이 가격이 그걸 이제 비선형 가격 결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구매량과 상관없이 일정하게 가격을 설정해 균등 가격 설정 이건 선형 가격 설정이에요. 쉽게 우리가 이해하면 그래서 비선형 가격 전략과 균등 가격 전략 이제 선형 가격 전략이 있다. 근데 비선형 가격 전략이 합리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어떻게 선형 가격 전략이 되겠어요? 균등 가격 전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비선형 가격 결정의 이점은 뭐냐면 개별 소비자의 수요 함수를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구매자들이 각기 지불하려는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가격 차별의 한 형태이므로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가격 차별을 위해 시장을 미리 세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스스로 각자의 속하는 세분 시장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100개 팔면 80원, 10개 팔면 100원 단가가 이런다 그러면 다 알아서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그 다음에 이거 뭐냐면 이렇게 할인을 해도 이거 가격을 혼돈시키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많이 팔으니까 많이 사니까 싸게 줬다 하면 뭐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가격의 이제 종류가 이 선형 가격 종류가 이제 이중 요율하고 2단계 요율, 뭐 전량 수량인데 이중 요율을 한번 볼게요. 이중 요율은 기본 가격과 단위 가격이 부과되는 가격 체계. 이중 요율에서 각 단위에 부과되는 한계 단가로 동일. 그러나 구입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고정 요율이 구매량에 분배되면서 평균 단가는 단조 감소 함수를 띠게 된다. 그래서 소비자는 주어진 가격에서 자신의 소비자 잉여를 극대화시키는 수량을 구매한다. 이러한 이중 요율은 우리 집에서 많은 예를 찾으면서 대표적인 것이 택시 요금으로 기본 요금을 얼마 해놓고 주행거리하고 시간을 병산제로 해가지고 주행요금이 계산되는 거. 이게 이중 요율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요율은 뭐냐면 어떤 구매량 X를 기준으로 해 X보다 적은 구매량이 높은 가격, X를 초과하면 낮은 가격을 해가지고 2단계 요율에서 수량 할인점에서 수량과 높은 가격, 낮은 가격을 결정. 가격이 두 개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몇 개 이상은 200원, 몇 개 이하는 100원, 300원 이런 식으로 해요. 그 다음에 전량 수량 할인. 수량 할인점 이하로 구매할 때는 P1의 가격을 적용하고 수량 할인점 이상을 구입할 때 총 구매량에 대하여 낮은 가격인 P2를 적용시키는 가격. 이 경우에 물론 P1은 P2보다 높은 가격이다. 그래서 화물 수송업체의 경우에 화물 용적에 따라서 다른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게 이게 전량 수량 할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비선형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묶음 가격 전략이 있죠. 묶음 가격 전략. 이제 순수 묶음 가격이 있고요. 이건 강제입니다. 이게 혼합 묶음 가격, 혼합 리더 전략이 있고 혼합 결합 전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묶음 가격의 효과는 묶음 가격의 이론적 증거를 제가 이제 2단계 요율에서 설명했지만 이 묶음 가격이 더 정확해요. 묶음이 뭐냐면 묶어 가지고 팔면 가격이 싸다 이거죠. 그랬을 때 가격 시장 교란을 안 시킨다 이거죠. 왜? 가격이 그만큼의 어드밴티지를 줘야 되니까. 그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제 순수 묶음 가격, 서비스를 패키지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서 개별적으로 구매할 수 없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여행사 관광상품 같은 거 스키 캠핑 순수 딱 묶음해버렸어요. 묶어버렸어요. 그거 뭐 가격을 낮출 수도 없고 딱 하는 거. 순수 묶음 가격. 혼합 묶음 가격은 뭐냐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 패키지로도 구매할 수 있도록 가격을 책정하는 거. 그래서 이제 패키지로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서비스를 따로 구매할 때의 가격 합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헬스 강좌를 개설하면서 수영과 헬스, 뭐 스쿼시와 헬스 패키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혼합 묶음 가격에는 가격이 좀 싸죠. 거기 이제 혼합 리더 전략이 있고 혼합 결합 전략이 있어요. 그 혼합 리더 전략은 뭐냐면 오일을 교환하는데 세차 서비스에 할인해 주는 거. 그러니까 오일이 리더죠. 그래서 혼합 리더 전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일 교환한 고객에게는 서비스 세차를 50% 할인된 가격으로 해준다. 뭐 이게 혼합 리더 전략이에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보완제가 있으면 더욱 효과적이겠죠. 이게 묶음 대상이 혼합 리더 전략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합 결합 전략은 뭐냐면
둘 이상의 서비스가 고정된 가격으로 함께 제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콤보 메뉴 같은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콤보 고정 가격이 설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함께 결합해 놓으면 사실은 개별 가격보다는 싼 거죠, 이게. 그다음에 이제 이래서 묶음 가격의 이론적 근거가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서비스 산업의 원가 구조는 초기 시설 투자비 등 고정비의 비중이 종업원의 임금 등 변동비에 비해서 훨씬 높다 그랬죠.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한 설비, 장비, 이 유연성을 할 수 있게 해줘요. 묶음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시키니까요. 대부분의 서비스 산업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수요의 측면에 상호 의존적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같은 서비스 산업 내의 다른 서비스대의 고객은 잠재적 구매자이기 때문에 보완제이면 특히 좋다. 하나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다른 서비스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객 관리 차원에서 묶음 가격 전략을 운용한다. 그래서 묶음 가격의 효과는 뭐냐면 묶음 가격을 사용하면서 서비스 제공자는 핵심 서비스의 수요를 더욱 증대시키고 부수적인 서비스의 수요 또는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마디로 묶음 가격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소비자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그래서 가격 전략에서 묶음 가격 전략이 특히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 가격 전략. 거기에 앞서서 이제 이우재 교수께서 동적 가격 전략을 하나 더 넣었어요. 가격 결정 전략에. 그게 다이나믹 프라이싱인데 메모하시면 메모하세요. 어째 이제 가격을 고정하지 않고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화시킨다. 그 다음에 기업들의 어떤 수요와 공급을 유연화해서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항공업이라든가 전자상거래 시장에서는 이런 동적 가격 전략을 많이 쓴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아마존 같은 데에서는 경쟁사 가격을 수시로 모니터링해요. 그래가지고 경쟁사 가격보다 1원이라도 싸게 제공한다. 이렇게 선전을 해요. 그래가지고 가장 최적 가격을 항상, 그러니까 동적 가격 전략은 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가격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모순이 있죠. 어떻게 가격이 결정되고 가격이 결정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전략이죠, 전략. 손해 나더라도 판다 이거예요. 손해 나더라. 왜? 그러면서 고객을 확보해서 종구에는 그 고객이 다른 구매에 영향을 주는 고객화해서 전체적인 총 구매 이익은 그 고객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가격 전략, 이게 동적 가격 전략이. 이게 뭐에 되냐? 빅데이터에 의해서. 그 다음에 AI 등 ICT의 발달로 이런 동적 가격 전략이 부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메모해 놓으세요. 그래서 경매가 기본적으로 이제 경매 100원, 200원 쭉쭉 올라가잖아요. 이게. 가격이 없지 않습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이 결정되는 가격 아닙니까? 그게 동적 가격 전략을 하나 5, 6의 6판에서 써놨어요. 다이내믹 프라이싱, 동적 가격 전략 하나 여러분들이 메모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심리적 가격 결정 전략. 이건 우리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노트에 나와 있으니까, 강의 노트에. 이게 심리학적 가격 결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거기는 기대 이론이 있고, 차등적 문턱이 있고, 타협 효과가 있어요. 그 이제 심리학적 가격 결정에는 이제 단수 가격 결정. 그건 뭐냐면 이제 1,000원보다도 970원 하는 걸 더, 싸다고 느껴진다는 거. 우리 흔히, 마켓 가면은 그렇잖아요. 예, 그거. 그 다음에 이제 가격 계열화. 한 상품 계열에 몇 가지의 가격대를 설정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세제가 있다 그러면 900원, 800원, 700원 이렇게 가격 계열화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위신 가격 설정. 가격이 높은 경우에 그 서비스 품질이 고급이라고 인식되는 경우에는 그런 소비자한테는 위신 가격을 설정해서 뭔가 좀 뻐길 수 있도록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유도 가격. 이건 미끼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화장지 같은 가격을 원가 이하로 팔아가지고 고객을 유인해서 다른 상품을 통해서 하도록 하는 거. 이게 유도 가격. 이런 게 다 고객의 심리를 이용한 거죠. 그래서 심리학적 가격 결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냐면 이제 심리학 가결정에 기대 이론이 있어. 기대 이론. 이 프로스펙트 티오리 해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가 이득을 볼 때는 볼록한 함수로 보이고 손실을 볼 때는 오목한 함수로 가치를 표현한다. 근데 이때 볼록한 함수는 완만하지만 손실 함수는 아주 가파른 성격을 한다. 그래서 이 함수에서 보이는 이제 고객의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혜택은 분리해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혜택은 이것 준다 저것 준다 할 때 분리해서 주라 이거죠. 그러면 똑같은 가격이라도 그 혜택이 크다고 느껴진다 이거죠. 그 다음에 손실은 합쳐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뭐 이게 얼마 손실 저거 하지 말고 그냥 손실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좋다 이거죠. 우리가 상식 센스 이해하면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더 부연 설명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득이 크다면 이득과 손실을 합해라. 그러니까 손실보다 이득이 크다면 이게 얼마의 이득이다 이렇게 하라 이거죠. 굳이 거기에 뭐 손실이 얼마 있고 해서 이득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게. 이득을 먼저 위로 내세워라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손실이 아주 크면 이득과 손실을 나누어라. 그러면서 이득이 낮다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그 손실 큰 부분을 좀 커버해 줘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차등적 문턱이 있어요. 이게 기대 이론의 하나의 시사점이고, 그 다음에 차등적 문턱은 뭐냐면 지각을 발생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의 양. 이게 지각의 절대적 문턱. 우리가 이거 배웠죠, 이게. 뭐냐면 이게, JND 있잖아요. Just Noticeable Difference에서 웨버의 법칙. 두 자극 간에 겨우 알아차릴 수 있는 차이. 이 차등적 문턱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을 높이거나 부피를 줄일 때는 못 느끼도록, 가격을 내리거나 부피를 키울 때는 느끼도록 그렇게 JND를 활용하라. 차등적 문턱. 예. 그러니까 타협 효과는 뭐냐면 소비자는 극단적 가격을 싫어하고 타협은 중간의 것을 선택하는 게 타협 효과예요. 타협. 이게 심리적으로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 높은 가격, 저 낮은 가격, 중간 가격을 선택하면 내가 합리적을 선택을 했다 하고 이렇게 인식한다 이거예요. 이 세 가지 타협 효과, 차등적 문턱, 그 다음에 기대 이론이 이게 심리학적 가격 결정에서 하나의 중요한 이론이다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가격 전략 수립상의 뭐 실제적 이슈, 그 다음에 윤리적 이슈, 이것은 뭐 한번 내용을 읽어보면 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보완 설명을 하고, 지금 150분이 넘었으니까 이상으로 오늘은 이제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가격 전략 수립상 실제적 이슈하고 윤리적 이슈, 그래서 이유재 교수께서 윤리적 이슈에서 몇 가지 이제 추가한 내용, 윤리적 실행 방안이 있는데 그 5가지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린 걸로 해서 서비스 가격 전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의 마지막에 교육의 위대한 목표는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그랬습니다. 늦다고 생각할 때가 빠릅니다. 행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각은요, 전혀 행동하고 미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생각을 비로소 실행할 때, 그때가 이제 중요한 시작점인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늦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지 항상 늦을 때는 없습니다. 시작하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교육의 목표는 지식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9주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